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진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거는 이제 유튜브랑 올라갈 거니까 인사를 다시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지난 주말에 서울시 7급 9급 시험 있었죠? 예, 저희 아침 특강 들은 학생이 많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죠.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다 올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 몇 명 친구들을 만나서 학생분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제 수업 들은 학생 중에 90점 미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100점 만점자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예, 오늘 조금 80점대가 나오긴 했는데 90점 이상 다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같이 잠깐 OT 한 1, 2분 하고요. 10분 동안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할게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건 뭐지? 그냥 냅둘까요? 지워야겠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1, 2교시 동안 다 7급, 9급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9급을 먼저 10분 동안 풀고 시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분을 쉬죠. 10분을 쉬고 그 다음에 7급 또 10분 풀고 해설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OMR 마킹은 별도로 안 합니다. 자, 그럼 서울시 9급 국어 해설 강의를 하면요. OT를 해야겠죠. 네, 이번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문제를 보면서. 총평 및 특징. 비교적 굉장히 편리하다. 말이 편리하죠. 열심히 기출문제 풀고 기출 변형 문제 달달달달 한 학생들은 어머 웬일이니 이번에 고득점이다. 이번에 내 차례다. 거의 이런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제 몇 명 친구들 자잘한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서울시 대비 아침 특강 문제가 다수 적중했어요. 일단은 문제 유형을 조금 볼게요. 문법 규범은 작년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9문제씩 출제가 됐었어요. 문학은 워낙 서울시 강세니까 2문제 추가됐고요. 특이한 점은 비문학 독해랑 어휘 한자가 한 문제씩 줄어들었어요. 비문학 독해가 지방직과 국가직은 되게 대세였잖아요. 막 계속 늘어나고. 근데 역시나 서울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문제를 냈죠. 어휘 한자가 한 문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랑을 해야겠죠. 우리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단어별 문제풀이도 똑같아요. 단어별 문제풀이 그 기출 변형 문제집에도 똑같이 나왔고요. 서울시 대비 아침 특강은 지난 16회 동안 진행을 했는데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 제가 여러 차례 문제로 강조를 했어요. 기억날 거예요. 나왔죠. 제가 어휘 한자 암기하기 싫으면 제발 단위를 나타내는 거랑 나이를 나타내는 거는 좀 암기를 해달라라고 신신당부했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속담. 바로 이틀 전인가? 시험 이틀 전에 제가 했던 15회인가? 15회에서 뭐 달도 차면 기운다? 뭐 이런 속담 했었어요. 7급에 나온 속담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요거 닭살 돋죠. 현대문학사. 여러분 현대문학사 까다롭게 생각하는 서울시 문제였는데 작품 4개 중에 2개 맞췄다. 바로 시험 전에 우리 5회 때인가 박경리의 토지 선지로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때도 그 연도인가 뭐 전쟁에 관한 건가 그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박경리의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뭐 경남 하동의 4대 지주의 이야기다. 비극적인 집안의 이야기다라고 했죠. 전쟁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특이하죠. 저도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16회 때 우리 왔었나? 안 왔나? 16회 풀기는 풀었죠. 16회 때 제가 마지막 종강날 그냥 느낌이 그냥 찜찜한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서 서울시 기타 서울시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 서울시에서 문학관 물어보는 문제, 서울 배경 문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5문제 기출문제를 모아서 드렸어요. 참고 자료로. 엄마의 말뚝 2개나 등장했죠. 됐습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 변형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시험이 서울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미 푼 학생들도 있지만 안 푼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문제풀이를 눌러주나요? 또 에러가 있나요? 10분 동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문제 다 푸셨으니까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요. 1번.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1번부터 너무너무 쉬웠어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웬일이야. 덩쿨이 보여버렸어요. 다른 거 뭐 이렇게 고민할 틈이 없어요. 덩쿨은 너무 자주 나왔고 아침 특강에서도 너무 자주 다뤘고 모르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덩쿨이 잘못됐죠. 표준어끼리 묶인 것이라 그랬으니까 비표준어 하나만 찾으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틀린 선지니까 맞는 선지. 그래서 덩쿨이 아니라 덩쿨이거나 덩굴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획이 뒤에 하나만 들어가거나 앞에 하나만 들어가거나 둘 다 들어가거나 둘 다 빠져있으면 틀리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봐야겠죠. 개발, 세발은 괴발, 개발하고 복수표준어죠. 이쁘다는 예쁘다 하고 복수표준어고요. 마실은 마을하고 뜻과 어감이 다른 복수표준어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다 표준어죠. 다 복수표준어들이 있습니다. 등물, 목물 같은 말이고요.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쌉싸름하다랑 똑같은 말 뭐예요? 쌉싸래하다 이런 말이 있고 복숭아뼈 대신에 복사뼈 이런 애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이 문제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추가된 표준어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맞게 되겠고 걸판지다, 거방지다 이런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책이다는 주책 없다랑 복수 표준어가 되겠죠. 주책이다는 이제 표준형이 추가된 것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 풀 때는 복수 표준어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두름은 건우름 하고 복수 표준어가 되겠고 찰지다와 차지다 잎새, 잎사귀, 꼬리연, 가오리연, 푸르르다, 푸르다 뜻과 어감의 차이가 있는 복수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1번이 풀렸고요. 그 다음 2번 문장 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 1번 선지 우리 바로 종강날 풀었어요. 옳은 거 1번이었어요. 왜? 일본 애가 맞다. 일본 애게라고 쓰면 틀리다. 요가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16회 때 6번 문제에 제가 이걸 넣어드렸죠. 일본 애게를 쓸 수 없다. 왜? 애게는 피가 흐르고 정이 있는 유정명사에 쓰고 애는 무정명사니까 뭐 나라 이름이든 국가든 뭐 정부든 이런 거에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2, 3, 4번이 뭐가 틀렸는지 보면요. 2번은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너무 거창하게 쓰였죠. 요구되어지다는 뭐예요? 요구되다랑 어지다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중피동이죠. 이미 요구되다라는 의미가 의미상으로 달라고 청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피동의 의미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어지다가 또 한 번 붙어서 이중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삭제하고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생각이 든다? 이상하죠? 이것은 생각이 든다? 주어와 수어가 호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를 호응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이것은 아직도 뭐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아니면 이것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뭐 것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됩니다. 해설이 끝나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뒤에 해설지를 드릴 거예요. 해설지를 인쇄 중이라고 들었으니까 해설지도 가져가시기 바라요. 그다음 4번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무슨 말이야 이게? 16강 티켓 가능성이란 말이 있어요? 없죠.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티켓은 티켓을이라는 목적어에서 조사가 생략된 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 서술어가 와줘야 되겠죠. 티켓을 얻을 가능성, 뭐 획득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응하는 서술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요거 나왔죠, 요거. 여러분이 1, 3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2, 4번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특강 문제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거예요. 왜?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변형이 정말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소설은 2번 박경리의 토지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경남 하동에 있는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 가문의 비극을 다루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는 6.25랑
훨씬 전이죠, 여러분. 네,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요거는 6.25 전쟁 때 이후에 부산에서 어떤 불구적인 인물들의 어떤 비참한 삶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고요. 그 다음 장용학의 요한시집, 6.25 전쟁 때 전쟁 포로로 잡혀간 느헤라는 전쟁 포로가 결국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목을 메고 죽는다, 이런 삶의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그 다음 박완서 엄마의 말뚝, 이게 그 참고자료에 2번이나 등장을 했죠. 엄마의 말뚝. 한 번만 읽어보셨어도 기억이 나죠. 6.25로 흩어진 가족의 어떠한 상황과 분단의 극복, 이런 아픔, 이런 거를 그린 소설이에요. 아시겠죠? 6월 23일이 잤잖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런 거 조금 시기적절하게 내주신 것 같아요. 아까 한국 축구 월드컵 관련해서 16강 티켓 이런 거 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요것도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랐죠. 요거 달도 차면 기운다. 이거 우리 바로 했었어요. 15회 때 속담으로. 권불 10년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권력의 무상함은 달도 찰면 기울고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요.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라는 건 다 부합하는 내용이고, 물도 가다가 굽이칠 때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이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어떠한 전환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무상한 거는 거리가 가장 먼 말이 되겠어요. 먼 속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묻고 있죠. 이거 내용 일치 여부 판단하기 문제였어요. 지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 읽으셔도 되지만 내용 일치 여부 판단은 항상 선지 먼저 가는 걸로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네? 그죠? 네. 선지를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핵심 단어만 포커스를 둔다는 거죠. 네, 임팩트 딱 있는 단어. 1번, 유럽은 신세계, 아메리카는 구세계? 무슨 신세계, 무슨 구세계 나오면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병원균 얘기가 나오겠네? 병원균 나오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만단족 인디언, 말도 어렵죠? 그럼 당연히 이런 특이한 단어는 나올 수밖에 없다.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이 문장을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억을 못하면 특이한 단어를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죠. 100만 명 인디언이 있었나? 100만 명? 무슨 숫자 나오면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시문을 한 번만 읽고 소거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100만 명, 숫자 나왔다, 뿅뿅뿅뿅,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100만 명 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뒤에 뭐 나왔겠어요? 잘못된 지식이었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당연히. 배웠다고,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결국에는 2천만 명에 달했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요거는 틀린 선지,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신세계, 구세계 어쩌고 있었는데 신세계 나왔어. 신세계의 전체를 놓고 보면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에 인디언의 인구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신세계가 일단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인디언들이 죽은 원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신세계 구세계가 나와요. 그럼 뭐겠어요? 신세계라는 거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될 것이고, 구세계의 병원균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새로 유입된 세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세계가 유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세계가 유럽, 신세계가 아메리카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 유럽이 신세계, 아메리카 구세계,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원인이 뭐래요? 병원균이래요. 병원균. 발음이 이렇게 안 되지? 병원균.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주된 원인이 병원균 때문이면 이에 대한 면역력이 있으면 안 죽었겠죠. 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균 때문이었다. 맞게 되겠죠. 맞게 되겠어요. 2번 선지가 맞아요. 여기까지 풀고 여러분은 더 볼 필요도 없이 다음 문제로 원래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풀이니까. 도대체 만단족 인디언은 언제 나오냐?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시간 끌게 하려고. 만단족 인디언은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려서 몇 주 사이에 인구가 감소했다. 만단족 인디언들의 감소는 무기 때문이 아니라 천연두라는 마마,
병원균 또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독해 문제도 굉장히 수월했어요. 쉽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묻고 있죠. 한자성어 볼게요.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한데 부분적인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정작 일 자체를 뒤엎는다. 정답 나왔죠? 뭐예요? 여기 보시면 부분적 결함 잡으려다가 본질 해친다 그랬죠? 정답은 3번. 교각사루 이렇게 되겠죠. 뿔 바로 잡으려다가 소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점 고치려다가 지나쳐서 오히려 모두 다 그르친다. 교각사루 이게 되겠죠. 요거는 기존의 기출에 다 나왔던 사자성어들이에요. 개과 불린 과실을 고치려는데 인색하지 않는다. 열심히 고친다 이거죠. 훌륭한 자세죠. 그 다음 경거망동, 경솔하다 이거죠. 경솔해서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한 그런 얘기가 되겠고 부하내동, 우리 워낙 자주 봤죠. 부하내동은 너무 자주 봤어요.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넘어갈게요.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변동. 음운변동 문제는 주로 서울시에만 출제가 되죠. 왜? 국가직, 지방직에서 잘 안 다뤄요, 요새는. 근데 이것도 좀 쉬웠어요.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변동 현상을 얘기하는데 특이하게 중화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일단 넘어가요. 안 배운 건 넘어가세요, 여러분. 유음아, 당연히 아니겠죠. 왜? 유음아는 뭐예요?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 유음으로 바뀌는 건데 유음으로 바뀌는 애 있어요? 없죠? 그럼 4번 당연히 아니고. 중화, 안 배운 거 버려. 그러고 나면 2번, 3번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중화는 뭐냐면 새롭게 나온 개념인데요. 특정 조건 하에서 소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걸 중화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낫, 낫, 낫. 이렇게 써놓으면 이 받침들이 다 뭘로만 발음돼요? 디귿으로만 발음되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구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중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이하게 서울시에서 나왔던 거예요. 가끔 한 번씩 특이한 거 나오죠. 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첨가 아니면 비음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적용하라 그랬죠. 공통적. 여러분, 공통적, 공통으로. 그러면 하나라도 적용 안 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일단 꽃내음을 봅니다. 꽃내음은 꽃내음. 이렇게 발음이 되죠,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단 적용이 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니은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파열음 디귿이 비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꽃내음 이렇게 발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발음이 끝났어요. 끝났어.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비음하로 끝났어요. 그럼 답 몇 번이에요? 3번. 3번. 첨가를 볼 필요도 없죠. 왜? 보기의 단어에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꽃내음에 니은 첨가가 없었어요. 첨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답은 보지도 않고 비음하죠. 밑에 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음화밖에 없다. 첨가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바깥일. 바깥일에만 첨가가 들어가 있어요. 바깥일은 먼저 바깥일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단 적용이 되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바깥하고 일하고 결합한 합성어죠. 파생어나 합성어에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야, 요, 유로 시작하면 뭐가 첨가? 니은이 첨가. 그렇죠. 니은 첨가 일어나요. 그러면 바깥 닐이 되죠. 닐.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면 뭘 유념하라? 비음화 아니면 유음화 꼭 마무리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꼭 니은 첨가 있으면. 그러면 뒤에 있는 니은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파열음이 다시 비음화. 이게 역행동화라고 했죠. 역행동화 거꾸로. 그러면 바깥일 이렇게 최종적인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력. 요거는 한자어 받침, 기역이나 비읍 뒤에 리을은 리은으로 발음된다 라고 해서 일종의 비음화 중에 하나가 일단 적용이 되고요.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 리을은 리은으로 발음된다. 한자 씨, 가마, 바요, 눈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한자어 받침, 기역, 미음, 비읍, 이응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 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뭘까요? 전원이 연결이 안 돼 있다네? 왜 그러지? 잠깐만요. 됐어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네, 제가 해결했어요. 이거 방송사고죠. 네, 해결했어요. 괜찮아요. 스마트하니까. 자, 학력이 되는 거죠. 일단 학력. 일단은 얼굴 빨개졌나요? 네, 학력이 됐어요. 학력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런 다음에 이 니은으로 인해서 다시 또 마지막에는 비음화, 유음화 한번 챙겨줘야겠죠. 그래서 학력,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비음화가 2번 일어난 꼴이다. 첨가는 바깥일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8번. 이제 품사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어요. 7급 문제에서도 품사에 관한 문제랑 용언의 활용 문제가 혼합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7급은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지만 지식형 문제가 엄청 늘었었습니다. 자, 볼게요.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몇 번이에요? 몇 번이야? 알아야지. 알아야 됩니다. 네,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거는 그냥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러분. 수를 나타내는 거 기억나요? 수를 나타내는 거는 이거 수사냐, 관형사냐 요거 구별하는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거의. 기억나요?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거는 수사 아니면 관형사 둘 다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별하는 건 뭐냐? 수사는 체언이죠.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 명대수, 체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고요. 관형사는 수식어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띄어 쓴 다음에 수식당하는 애, 피수식어가 오면 관형사 그냥. 여러분, 자, 수를 나타내는 경우 뒤에 조사 붙으면 붙거나 붙어 있거나 붙을 수 있으면 수사. 띄어 써져 있으면서 뒤에 수식하는 애 나오면 관형사.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조사 붙어 있죠? 그럼 이건 명사 아니고 수사예요. 헷갈릴 수 있는데 수사예요, 수사. 숫자잖아요, 숫자. 그 다음에 백말을 한다. 백권, 백명. 뒤에 수식하는 애,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오면 관형사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네. 그 다음에 왜 여기서 명사가 뜬금없이 등장했냐? 알려드릴게요. 자. 옛날에 국가직인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그 집 둘째는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댄다, 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열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합격한 거죠. 요때는, 는이 붙었네? 수사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때 둘째는 수를 나타내지 않아요. 뭘 나타내요? 둘째 자식,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 이렇게 쓸 때 사람이라는 뜻, 다른 뜻, 숫자 외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명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헷갈릴 수 있냐 이렇게 나온 건데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고차원으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1번 맞게 되겠죠. 만큼은요.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명사라서 띄어쓰고요. 체언 뒤에서는 조사라서 붙여쓰는 띄어쓰기 문제로 주로 나오는데요. 의존명사, 조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입은다,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는 서술어로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가 되겠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때는 노노노가 아니죠. 어머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탄사, 놀라거나 어떤 의문, 감탄을 나타낼 때는 감탄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자꾸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너무 많이 나와요. 수업 중에도 여러 번 강조했죠? 주연아, 그렇지 않냐? 그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이란 의미의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래서 이 전미사가 붙은 단어는 2개로 쓸 수 있어요. 네,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똑같게 생겨먹은 애가 2가지 품사로 쓰인다는 거죠. 집중? 네, 그쵸. 네. 관형사나 부사처럼 어떤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일 때가 있고 구별해야 되는 건 뭐예요? 명사. 그래서 결국에는 뭐랑 구별하는 차이냐면 수식어로 쓰이는지 명사로 쓰이는지 그냥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똑같아. 구별하는 게 똑같아. 뭐예요? 수식하는 애는 어떻게 쓰여요? 수식하는 애는 뒤에 띄어쓰면서 뭘 수식하는 애가 나와야 돼요. 끝이야. 이게 끝이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네, 피수식어가 나와야 돼. 수식당하는 애. 명사를 쓸 때는 바로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어. 끝! 그리고 이거는 조사가 생략이 안 돼요. 왜? 조사 생략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조사를 넣어줍니다. 문제에서. 볼게요. 그는 이지적이다. 이다가 뭐예요? 서술격 조사죠.
그래서 이 지적은 그냥 명사. 끝이에요. 이 지적 인간이야. 띄어써져 있고 뒤에 수식하고 있죠? 그럼 얘는 명사 수식하니까 관형사.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죠. 서술격조사 이다를 활용한 거. 이지적인 사람. 밑줄 짜. 이거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뭐예요? 이는 이다에 니은이 붙어서 활용한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얘는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어쨌든 조사 붙어 있으면 서술격조사 이다 활용형 붙어 있으면 다 명사 띄어써져 있고 뭘 수식하고 있다? 그러면 관형사 아닌 부사예요. 뒤에 채워넣으면 관형사, 그 외의 것들 서술어 이런 것들 오면 부사. 끝! 자, 9번. 와, 이것도 엄청 쉬웠죠? 우리 이거 몇 번 했어?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쵸? 기억나요? 다 했어. 아니, 서울시 시험 본 애들은 다 어디 도망간 거야, 도대체. 안 본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러 와놨어. 서울시 봤으면 너무 잘 봐서 그렇지. 1960년대 한국문학 특성 제가 강조한 거 몇 개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문학사 같은 거 너무 막 몇십 장 달달달 외울 생각 하지 마라. 못 외운다. 저도 못 외워요. 못 외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뭐라 그랬어요? 제가 뼈대만 그려줬죠. 그 뼈대에서 중요한 작품이나 작가 이름만 몇 개 넣어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1960년대 뭐 나왔었죠? 1960년대 우르르 하신 다음에 1960년대 가장 중요한 거 뭐? 4.19 혁명. 요 얘기 딱 하나 해줬어요. 기억나요? 4.19 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독재, 민주주의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거 관련된 작품들이 있었다. 신동엽 시인이 4.19 시인이라서 껍데기는 가라, 꺼져라,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독재 민주주의니까 저만 재밌어요? 네. 참여문학, 야 현실에 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학이? 아니고 그냥 문학은 순수성을 추구해야 돼.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이 대립했다. 여기까지 기억나요? 여기까지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게 끝났어. 이것만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다 나왔어요. 자, 4.19 혁명으로 현실 비판 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맞게 되겠죠? 그다음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에 논쟁이 발생하였다. 맞게 되겠죠? 딸랑 2개 가르쳐 드렸는데 2개 다 나왔어요. 자, 그럼 1번, 4번 중에 옳지 않은 거 고른다. 자, 1950년대 6.25가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이죠. 당연히 전후문학,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는 큰일인데 전쟁 다음 문학, 전후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맞게 되겠죠. 50년 다음에 60년에 그런 게 당연히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 50년대 전쟁 이후에 전후문학이 하도 전쟁만 다루니까 60년대 이르러서는 분단의 원인이나 치유 방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맹목적인 반공의식을 벗어나고자 하는 인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헷갈렸다. 4번에 뭐 있어요? 이거 몇 년도 거야? 몇 개 안 가르쳐줬어. 민중문학은 몇 년도 거예요? 대답 안 해주면 어떡해. 인간들 나서 뻥치시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1970, 80년대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산업화 혁명의 폐해. 기억나요? 서민들의 삶. 그 다음에 민중문학 대두. 그죠? 너라도 기억해줘라. 몇 개 안 가르쳐줬어요. 1970년대 끝. 그래서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민중문학 어디서 나왔어요? 70, 80년대 나왔잖아요. 1번이 헷갈려도 4번은 정확히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민중문학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두가 돼서 나중에 민중에 대한, 대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980년대 민중문학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됐죠? 틀만 외워도 풀 수 있다. 그죠? 틀만 외워도 풀 수 있다. 그 다음 10번.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밑줄 친 발음이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엄청 쉬웠죠? 정답은 1번. 여기 있는 밭을 갈아야 돼요? 아니죠. 받침, 꽃받침이나 쌍받침은 그냥 바로 연음되죠. 그래서 밭을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이걸 지금 모른다. 그러면 공부가 부족한 거죠. 밭을. 당연히 쉬웠고, 밭만 매면 돼. 밭. 음절 끝소리 규칙에다가 쓴 다음에 뒤에 니은, 미음, 비음이었으니까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밭만 맞게 되겠고요. 밭. 한 글자는 음절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만 발음 나는 거 맞게 되겠고, 밭이. 디귿이나 티읕 받침은 뒤에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접사음이 조사를 만나면 뭘로 바뀌어요?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받침 맞게 되겠습니다. 네, 쉬워요. 받침의 발음, 비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 국외음화가 섞인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 11번. 보기에 비판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런 독해 문제를 보면요. 선지를 항상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 선지를 보잖아요. 그럼 선지를 봤을 때 봐봐요. 보기에 비판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딱 하나 고르라고 그랬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다 비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비판하고 싶고 하나만 비판 안 하고 싶어. 그럼 선지 네 개를 쫙 봐봐요. 채식주의자 말고 식육, 먹는 육고기, 식육 생산, 동물 먹는 행위, 폭력적 이데올로기, 답이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야매, 여러분, 야매 팁인데 이게 딱 봐도 비판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면 가장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거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정답이 1번이죠. 채식주의자. 이건 일단 바쁠 때, 시간이 정말 없을 때, 찍을 때 요령이고요. 한번 볼게요. 폴 맥카트니는 도축장, 가축을 잡는 곳에 벽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동물 잡는 장면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대요.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 우리가 먹는 이런 육고기들의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결코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대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어느 수준에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한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그 과정이나 단계에 대해서 짚어보려 하지도 않아요.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나의 선택의 어떤 결과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어 생각하려 들지 않아요. 뭘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한다. 이제 일부러 약간 배제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일이 결국에는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말이 어렵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건 어떤 이념, 사상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폭력적인 사상, 폭력적인 이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알고 싶어 하지 않은 현실, 식육 생산의 현장,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다 이 사람이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겠고 채식주의자는 그에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도축자, 이러한 상황을 알고 직시하고 행동으로서 그걸 거부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비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12번. 요거 5초가 뭐야? 2초 만에 답을 골랐어야죠.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요거 문제로도 아침 특강에 2번인가 3번 내드렸고 참고 자료로도 표로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77세는 기쁠 희를 씁니다. 구별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70세에도 희수예요. 다만 70대 때는 참 그 나이가 드물어서 희수고요. 77세가 되면 드물다 못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드물다 못해 너무 기뻐버려. 77세까지 사셨으니까. 그래서 70세를 이루는 희수랑 구별해야 됩니다. 드물 희자예요. 70세를 이루는 드물 희자. 이건 70세. 기쁠 희자는 77세. 이렇게 돼요. 그럼 1번. 62세는요. 화갑이 아니고 환갑, 61세에서 하나 더 나아갔다 해서 나아갈 진짜를 쓰는 진갑으로 쓰고요. 화갑은 61세, 환갑을 나타내는 다른 말입니다. 환갑, 비슷하죠? 말도? 환갑, 똑같은 말이에요. 61세. 그 다음에 62세는 진갑. 88세가 미수고요. 99세가 백수예요. 아니, 99세가 백자랑 좀 가깝지 않아요? 물론 숫자 100은 아니지만 백수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99세는 백수, 88세가 미수, 그리고 88세는 너무 쉽다. 요 글자 자체가 요거 팔자 하나, 여기 거꾸로 뒤집어진 팔자 하나, 가운데 십자 하나. 그래서 88세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8세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묻고 있죠.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 정답은 4번. 이거는 리을 탈락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리을은 용언의 어간 리을은 언제 탈락해요? 니은이나 을이나 비읍이나 시옷
오로 시작하는 어미합에서 탈락하죠. 노을보시오, 놀아보시오, 날아보시오 다 했죠. 제가 잘 알다 해서 비읍니다가 결합해요. 그죠? 그러면 노을보시오에 해당하니까 리을 탈락, 제가 잘 압니다. 활용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쉬웠죠. 요거 1번 우리 아침 특강에서 했죠. 하로 끝나면 왜로 쓸 수 있고 해로 바꿀 수 있으면 왜로 써라. 이렇게 보통 팁을, 암기 팁을 이렇게 드려요. 이렇게 하면 아니죠. 이렇게 하면 해를 쓸 수 있죠. 의미상 그냥 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로 써야 됩니다. 암기 팁은 이러하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되는 뭐예요? 어감만 남아있는 흉측한 꼴이에요. 어감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어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미 없는 어간은 없어요. 어간 어미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돼하고 어가 줄어들면 돼가 된다는 거. 그래서 돼어로 풀어서 말할 수 있으면 돼어로 풀었을 수 있으면 이 오에 요 발음 요게 되는 거죠. 내일 봬요 라고 했을 때 요게 맞냐 했을 때 내일 봬요 라고 풀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맞다 라는 거죠. 요거는 조사만 붙어 있고 어미가 없는 꼴이다 하는 거예요. 2번. 이번에는 꼭 합격할게요. 주어의 의지나 약속을 나타내는 어미는 리을개죠. 이거는 원래 여기에서 잘 안 배웠고 우리가 언제 배웠어요? 경어법. 올바른 언어 회전할 때 환자분 여기 누우실게요 했었다. 기억나요? 에이 딱딱한 분위기. 그래서 리을개.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한테 쓸 수 없다. 화자 자신의 의지나 약속을 얘기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개의 형태고요. 또 을로 시작하는 어미는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빼고는 된소리가 뒤에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게요. 합격할수록 이상하죠?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했을 때 할수록이라고 발음은 나지만 예사소리로 쓴다. 요거랑 관련된 거죠. 그 다음 3번.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서로 돕다죠. 돕다가 모음어미를 만나면 비읍이 오나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이지만 자음어미 변화 안 해요. 모음어미 만날 때만 변화합니다. 그래서 돕고 도구로 안 쓰죠. 돕고라고 씁니다. 그 다음 14번. 미추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묻고 있고요. 미추친 단어를 딱 째려봐요. 품사 문제는 갖은 고생,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방글방글 했을 때 뭔가 수식하는 위치에 있구나. 그럼 이거는 품사니까, 문장 성문 아니고 품사니까 관형사 아니면 부사 구별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거고요. 정답은 4번. 품사가 다른 하나? 정답 잘못했어요. 1번이죠. 1번 품사 1번입니다. 정답이 잘못 표기됐습니다. 정답 1번. 그곳에서 갖은 고생. 이것은 관형사로서 고생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부사예요, 여러분. 자, 바로 이것이구나. 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구나 문장을 연결해주는 문장 부사가 되는 거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방글방글은 의태어죠. 의성어 의태어는 부사예요,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는 그냥 부사.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리고는 문장 접속 부사.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바로 이게 7급 문제랑 연계가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구나. 선생님 바로 이것 명사 수식한 거 아니에요? 왜 부사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부사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는 체언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원래는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부 부사의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할 때도 있어요. 바로 겨우 이것 이런 경우에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매우 특이한 구조고요. 이것도 바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랑 헷갈렸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뒤에 빨리 서술어로 바꿔봐요. 갖은 다음에는 갖은 먹어라, 갖은 서라, 갖은 앉아라 용언이 올 수가 없어요. 얘는 감탄사가 맞네? 이렇게 보는 거고 바로 다음에는 용언이 옵니다. 바로 앉아라, 바로 써라, 바로 먹어라 다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구나. 이 경우에만 특이하게 체언을 수식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15번.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우리 연배기가 이거 찍었죠? 기억나요? 물론 구급 문제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네, 시험 전날인가 전전날에 질문을 하러 와갖고 이걸 찍었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사선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라고 해서요. 얘는 조사예요, 조사. 철수하고 나하고 부사격 조사.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띄어쓰기 문제 이게 도대체 왜 나왔냐? 하다를 활용해서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5초는 손들어! 하고 나에게 외쳤다. 이렇게 했을 때 하다가 직접 인용, 어떤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인용할 때는 인용할 때는 하다의 활용형이 있어요. 이때는 동사예요, 여러분. 품사 자체가 동사. 그래서 띄어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직접 인용문이 전혀 없었으니까 헷갈릴 이유는 없죠. 이 하고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다라는 거고 조사로서 하나 더 쓰이는 건 이거예요. 빵하고 우유를 달라. 배고프니까 빵하고 우유를 주세요 이라고 했어요. 이때는 빵이랑 우유를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접속 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가 위치에 따라서 저렇게 스스로 앞에 있을 때는 부사격 조사고요.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구나 명사 사이에서는 접속 조사로 쓰입니다. 그다음 1번. 활용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줄이 넘어가 있어서 시험지를 보시면 수 띄고 밖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죠. 활용될 수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조사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꽤나 조사입니다. 공부 꽤나 했겠네. 돈 꽤나 있어 보인다. 심술 꽤나 있겠다. 이러면서 꽤나는 조사예요. 특이하죠? 네, 조사입니다. 보조사. 그 다음에 동해로 가는 김에 이 김은 어떤 기회라는 의미, 계기에라는 의미의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되고요. 헷갈렸을 때는 가다에 는이라는 관형 의미가 붙었죠. 그러니 관형을 한 얘기예요. 당연히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 2번. 그 다음 16번.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 이거 제가 찍었죠. 우리 그 서울시 대비 라이브 특강에서도 요거는 바로 해줬고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울시에서 지식형이 나오려면 시점 아니면 이런 감상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사법 아니면.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거. 다 필요 없죠? 뭐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돼? 독자. 그렇죠. 속삭이는 거 들었어요. 독자. 그냥 독자 나오기가 쉽지 않아. 독자만 나오면 뭐예요? 효용론적 관점. 끝이에요. 독자한테 어떤 재미를 주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 얘기 나오면 그냥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이광수의 무정을 읽으면 형식이랑 제가 영채랑 경욱이 이런 애들이 자꾸 연애 안 하고 과학 줘야 된다, 민족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한다고 강조드렸죠. 자, 그럼 나머지 관점을 볼게요. 반영론적 관점은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문학을 감상하는 거고 그다음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객관론적 관점은 말은 객관론이지만 다른 말로 절대론 아니면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해가지고요. 작품 자체에 포커스 두는 거예요. 뭐 상징하는 의미가 어떻고 체계가 어떻고 수사법이 어떻고 작품 내용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객관론적 관점만 작품만 보니까 내재적 관점이고 작품 안에 내재적 관점 나머지는 다 바깥에서 찾는다. 외재적 관점. 이렇게 분류를 크게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본영원, 보조영원의 구성이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이거 오랜만에 나온 문제인데요. 본영원, 보조영원 구별 문제 쉽죠. 본영원 구조를 찾으면 돼요. 그죠? 1번. 본영원이라는 건 뭐냐? 본영원하고 보조영원이 아니라는 거다. 그래, 그래서 뭐냐? 이 보조영원이라는 놈은 지 의미는 버리고 원래 의미 버리고 본영원의 의미를 살짝 보충만 해주는 거예요. 보조만. 그래서 얘네는 뗄래야 뗄 수 없어. 하나의 서술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영원은 뭐예요? 둘 다 나는 딱 본이야. 근본이야. 의미가 딱딱 살아있어요. 내 의미 있고 내 의미 있고 네 의미 있고 내 의미 있고 딱 살아있었다. 첫 번째, 의미가 각각 살아서 숨쉬고 있다. 원래의 표면적인 의미가. 그럼 본영원. 두 번째, 본영원이기 때문에 둘 다 의미가 살아있어서 중간에 다른 요소 들어갑니다. 중간에 요소, 무슨 어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제가 팁인데
네, 어서가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의미상, 이건 그냥 팁이에요. 의미상 본영은 그리고 본영은, 의미상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도 본영어 구조가 많아요. 정답을 보면 1번이죠. 영수는 쓰레기를 주었다.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 둘 다 의미가 딱딱 살아있어요. 주워서 버렸다는 버리다가 줍다의 의미를 보충해주지 않죠. 줍다 따로, 버리다 따로예요. 그래서 그런 본영어의 구조죠. 그리고 줍다, 어서 버렸다. 주워서 버렸다. 어서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팁. 영수는 쓰레기를 주었다. 그리고 몰래 버렸다.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둘도 살아있다. 나머지는 본영어하고 보조영어예요. 아는 척하다. 이 척하다. 거짓된 꾸밈을 나타내죠. 이거는 보조용언이죠. 보조용언이라서 거짓의 꾸밈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고요. 아는 척하다. 나를 알다. 나를 척하다. 두 개로 나눌 수 없어요. 의미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보조의 용법이고, 먹어보다는 먹다, 보다, IC가 들어있는 게 아니죠. 한번 해보다, 시도의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본보조 용법이 맞아요. 먹다, 그리고 보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알아가다, 알다와 가다. 나는 너를 알고, 고 의미가 아니라 뭐뭐 가다라는 의미는 진행을 나타내요. 알아간다, 점점점 알아간다. 이 알다의 의미를 보충하고 있죠. 가다의 의미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용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이것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어요. 이 보기 글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전개 방식인데 2, 3, 4번이 너무 특이해갖고 그냥 1번이 정답으로 나오는 케이스였어요. 그죠? 졸려요? 오후가 되니까 좀 졸리죠? 보시면 화랑도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화랑도란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용어 정의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번이 맞겠죠. 체험 안 나오고요. 반론을 위한 전제 안 나오고요. 통계적 사실 퍼센트나 숫자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굉장히 쉽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19번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조는 김상원의 시조고요. 언제적이냐? 조선시대에 청나라가 침략했을 때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적국에 잡혀가면서 이 작가 김상원이라는 우국지사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비통한 심정을 담아서 지은 시조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한번 볼게요. 가노라 삼각사나 나는 간다 이거죠.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적국에 끌려가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요건 좀 지식형이에요 여러분. 1번 기억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 아니고요. 네, 한강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북한산의 옛 이름입니다. 이건 약간 지식형이 되겠죠. 삼각산이 북한산의 옛말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2번 한강수는 한강의 물을 의미하는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 맞게 되겠고요.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니까 당연히 조선이 되겠고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이다. 이거는 약간 그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소설적 지명은 이거 맞았니? 효주야? 안 봤어? 이게 여러분 처음 보면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나 이 소설 모르는데? 근데 이 가로 안에 지명이 뭐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문제 안 내십니다. 힌트가 있었어요. 소설을 물론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힌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 볼 때는 소설을 모르면 다 틀릴 줄 알았지만 이거는 50대 50의 비율로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왜? 쫙 보시면 어디를 떠나서 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어디 뭐래요? 여러분 공무원 되실 거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공무원 되실 거죠? 네, 지역 알아야 되겠죠. 읍을 떠나고 있대. 힌트 줬단 말이죠. 서울 찍으신 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네. 네? 서울은 읍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울 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거제 읍이에요? 거제군이에요 여러분. 거제군. 네? 왜 내가 열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답은? 요거 3포 아니면 무진이네. 50대 50이죠? 맞아 틀려. 맞죠?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에요.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공부 좀 했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3포 가는 길 아니면 무진길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산포 가는 길은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무슨 내용이냐? 1970년대, 산포 가는 길은 1930년대 세 사람의 어떤 여행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1970년대 뭐예요? 우리 산업화의 폐해, 민중문화. 아까 연결하죠? 그럼 뭐냐면 민중의 우울, 산업화의 폐해로 인한 민중의 우울을 다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막노동자하고요, 감옥 출소자하고요, 그 다음에 술집 작부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나요. 그런 다음에 이 감옥 출소자의 고향인 산포로 가면서 하루 동안 같이 동행을 하는 이야기예요. 막상 산포를 갔더니 개발 사업에 의해서 산포가 없어지고 없더라, 더 이상 없더라, 이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뭐냐? 정답은 무진인데요. 무진기행이 뭐냐면 요거는 1960년대 작품 감수성의 혁명,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의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거죠. 감수성의 혁명이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왜 자꾸 안 돌아가지? 됐어. 네. 전보에 뭐 눈을 피해서 편지를 써요. 여자한테 편지 쓰면서 중간에 나오잖아.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슨 산포 가는 길이겠어요? 그죠? 사랑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인 나가 원래는 제약회사의 중역인데요. 곧 전무를 달아요. 그런데 전무를 달기 전에 자기의 고향인 무진에 잠깐 갑니다. 그래서 무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중에 이 핵심적인 여자분을 만나요. 여자분을 만납니다. 여자분을 만나면서 이분을 사랑하게 된 거죠. 네,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바로 다음날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졌는데 여자분의 이름이 하인숙이에요. 하인숙. 부인이 빨리 돌아와라 전보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실은 서울이고요. 자기의 삶이 있고 지금 탈현실적인 공간이 무진이에요. 네. 네. 옛날에 자기를 보는 듯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됐죠. 그렇지만 현실과 이러한 탈일상적인 공간 사이에서 내면적인 대립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올라가려다가 어떻게 돼요? 찢어버리죠. 네, 결국에는 현실로 돌아가는 어떤 인간의 대립, 마음속에 있는 대립을 보여주는 그런 감수성의 혁명, 개인 심리를 다룬 무진기행 김승옥의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진이었다는 거 여러분 산포 가는 길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됐어요. 국어 문제는 상당히 쉬웠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성적 다 잘 나왔을 걸로 믿습니다. 네,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네이버랑 보통 여기 카페는 제가 맨날 들어가니까 요거 보시고 블로그도 있고요. 채널도 구독하시면 되겠고 좋아요 또 눌러주세요. 그 다음 강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7월 9일 날 이제 내년 대비 기본 심화 이론반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월화 코스예요. 그 다음 이제 7급 계속 공부하셔야겠죠. 국가직 하고 지방직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7급 대기 실전 동영 모의고사는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4회가 있고요. 7급 대기 아침 특강,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주요 시험 7급 문제 싹 모아서 기출 변형 다시 들어갑니다. 네, 두렵죠? 네, 7월 16일 월수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시험이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고득점자가 많은 관계로 그 약간 실수를 누가 하나 더 했느냐 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하고 기출 변형 문제 꾸준히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문법 규범 같은 경우는 기출 변형 문제 무한 반복해야겠죠. 봤죠? 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봤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고, 독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두세 문제 간만 익히세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두세 문제 풀되 교재나 포털 사이트 많잖아요. 네이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3위인곡 현대어 풀이, 3위인곡 특집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 그게 문학 공부입니다. 교재 막 이따만한 거 사서 암기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두세 문제 독해 문제나 문학 문제 풀고 나서 문학 문제는 배경에 대한 지식을 포털에서 찾아보시는 걸로. 그 다음에 어휘 한자는 꾸준히 한 30분만 더 투자도 하지 마세요.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죠. 그래서 또 후기에 뭐가 추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 시험을 마무리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신 분은 축하드리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은 이제 힘내야죠. 며칠 쉬었죠? 이제 힘내서 다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급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따 2교시 때는 7급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